네, 방금 우리가 아주 중요한 분을 소개하려다 네. 보니 좀 헤맸어요. 네, 모실지 영상으로 할지 막 저희가 귀엽게 생각을 봐주세요. 했는데, 네, 네. 오로지 진정성으로 승부하는 방송. 잠시 실수 납니다. 자, 2월 25일에 첫 방송 시작했던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네. 우리 TV 민생구소. 어느새 어제가 50회, 오늘이 50일이나 됐어요. 세상에. 네. 아니, 벌써 우리가 50번이나 그러니까요. 생방송을 만들어 간 거예요. 그만큼 대단합니다. 민생 문제가 심각하기도 하다는 거죠. 심각하기도 네. 하고 저희가 또 이렇게 노력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방송을 한 게 지금 50일째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하고 똑같이 취임 50일을 맞으신 분이 있어서 누구실까요? 아주 특별한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바로 김원희 서울시 정무부시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제가 부시장님을 모시다가 얼마나 떨었는지 아까 잠시 헤매가지고 솔직히 창피합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오늘 TV 민생연구소에서 50회를 맞아서 또 우리 정무부시장님을 초청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다뤘던 민생 문제들을 나오셔가지고 그렇죠. 직접 네. 서울시 대표로 나오셨으니까 제가요? 대답을 대표요? 해주실 거거든요. 아, 그럼요. 네. 제가 박원순 시장님은 안 불러요. 왜요? 김원희 부시장님을 부르기 위해서. 진짜예요. 그분은 나온다 해도 안 돼요. 감사를 해야 예,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왜 업무를 이렇게 부시장님한테 다 얹어주세요. 네, 어쨌든 오늘 저희가 그 제안하는 것들을 다 녹취를 하셔서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지금 비서관님들도 다 메모하고 계십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요. 부시장님 오늘 또 오전에 서울시 어버이날 행사가 있어서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뭐 원래 이제 시장님이 매년 가시던 행사예요. 가서 네네. 뭐 인사 올리고 큰절도 드리고 그 마다들로서의 역할을 항상 하셨는데 네네. 오늘 저 해외 순방 때문에 지금 런던 거쳐 이스라엘 거쳐 이제 지금 귀국 비행기를 타고 계시겠네요. 아이고, 해외 순방 피곤하시겠다. 때문에 제가 오늘 대신 인사드리고 네. 왔습니다. 예, 네. 잘하셨네요. 아무래도 박원 시장님은 정말 세계적인 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1등 공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많이 초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이 회의도 나가시던데 어버이날 관련해서 뭐 부시장님 뭐 어버이날한테 뭐 특별한 희망의 메시지 우리가 노인 빈곤 일인데 뭐 그런 메시지도 아마 내셨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 그 1970년대, 60년대, 70년대 굉장히 어려운 한국 경제 상황에서 예. 그분들의 헌신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었겠느냐. 여러분들의 노고, 어르신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의 인사를 드렸고요. 마지막에 큰절, 막내 아들 노릇 분명히 하겠다는 약속으로 예. 큰절 올렸습니다. 방금도 제가 그 기초생활 습곤자 어르신들 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하는 문제 달았는데 네. 서울형 복지로 잘 커버해 주시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빈틈이 없어야 할 텐데요. 부시장님 여기서 저 진짜 궁금한 거. 아니, 선생님, 아까 그 정무부시장님. 그러니까 우리끼리 아까 토의했는데 아니 네. 답은 어려워요. 부시장님 정무부시장님이잖아요. 네. 근데 행정부시장님들 있잖아요. 네. 어째 행정부시장님은 늘 공무원이고 정부시장님은 어쩌다 공무원이라는 이야기는 소문은 나 있는데 네. 그 차이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시는 부시장이 세 분이 있습니다. 행정부시장 두 분과 정무부시장 한 명이 있죠. 네. 일부 시장은 예산, 예. 경제, 교통, 문화, 관광 이런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업무를 책임지는 분이고요. 네네. 이부 시장님은 도시계획, 도로, 토목, 건축 혹은 지하철 건설 이런 SOC, 사회 기반 시설을 건설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책임집니다. 다 엄중하시네요. 반면 이제 정무부 시장은 소통을 담당하는 업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서울시가 운영이 되려면 우리 서울시의 최고의 파트너는 서울시 의회잖아요. 네. 의회의 도움 없이는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정책 이런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와의 소통 문제라든지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서울시가 특별시잖아요. 네. 뭐 이른바 서울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업무를 중앙정부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민주당이나 국회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뻐그럭대겠죠. 네. 뭐 그래서 이런 그 시 당정 청과의 교류 문제 이런 문제도 저희가 이제 주로 담당을 하고요. 특히 이제 언론에서 우리 서울시를 잘 다뤄줘야 되는데 네. 이제 그 이제 언론과의 소통 문제도 제가 주로 담당하는 업무입니다. 빵과 빵 사이에 버터 역할을 하시는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그게. 예. 행정이 잘 되도록 정치를 잘 하시는 역할인 것 같아요. 네. 정무부시장님. 그래서 네. 보통 우리가 기대했고요. 예. 그 정무적 판단 뭐 이런 말을 그렇죠. 쓸 때 네네네. 그 정무의 그 정무인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보니까 그 우리 선출직 시장님들 정치 활동을 보좌하는 업무를 주로 하시는데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좌하셨던 정무부시장들 중에서 네. 좀 익숙한 이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네. 임종석 비서실장 네네네. 출신이시고 그 다음에 기동민 국회의원 네네. 그 바로 이어서 하신 정무부시장이시니까. 하승창 선생님도 있었어요. 아, 예전에 네. 저기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하셨던 예. 그분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저게. 예. 김원희 부시장님을 제가 한번 보니까 비서로 오래 활동을 하셨어요.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비서를 처음 이제 시작을 하셔서
천정배 의원실 보좌관, 김근태 의원실 보좌관, 그리고 현재 그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에도 정무 보좌관과 비서관을 두루 하시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 정무 부시장으로서는 50일째 되셨습니다. 네네네. 지금까지 하시면서 좀 급하게 오셨을 텐데 보람과 또 아쉬운 점 있으시다면 얘기 좀 해주시죠. 그 3월 21일로 제가 이제 정무부시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50일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4번째 서울시 근무예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네네네. 제가 99년도에 박병석 정무부시장님도 계십니다. 사실 예전에 그 예. 고건시장 때 국회 부의장도 하셨던 네, 분에. 국회부장 하시던 박병석 의원님이 99년도에 서울시 정무부시장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6급 비서로 서울시와 첫 인연을 맺었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2011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박원순 시장께서 저와 같이 서울시에 가서 들어가자고 일하자고 제안해 주셔서 정무보좌관으로 일했고 2014년에는 재선에 성공하시잖아요. 예. 그때 이제 재선에 성공하셔서 정무수석 비서관을 하게 됐고요. 이번에 이제 작년에 선거를 치르고 나서 3선에 성공하시고 나서 정무부시장으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네, 네, 바쁘게 달려오셨습니다. 바쁘게 달려오셨네요. 6급 비서가 차관급 정무부시간 되는데 20년이 걸렸네요. 네. 부시장님, 아이고. 부시장님 요즘에 네. 이제 동시에 정치라는 게 요즘 민생 문제에 총 집중하는 분이잖아요. 네네네. 아무래도 서울시에서는 최근에 중소상공인 살리기도 굉장히 올인해가지고 화제가 됐는데 네네. 특히 히트 상품 제로페이 네. 물론 일부 논란도 있고 비판도 있습니다만 네네네. 어떻습니까? 제로페이 제로페이가 이제 일부 실적이 저조하다는 일부의 비판이 있는데 저는 그 비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무슨 네.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네. 제로페이 정책 저희도 계속 다뤄왔거든요. 네. 그리고 엄청나게 주장하는 분이 안 소장님입니다. 네, 네. 맨날 쓰고 TV민생연구소 13회, 23회에서 저희가 다뤘는데 네. 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 저희가 들어봤거든요. 예. 화면으로 한번 잠깐 같이 보시고 보시죠. 이야기하시자고 해요. 저는 어디를 봐야 됩니까? 네, 저희를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됩니다. TV가 나옵니다. 아, 예. 자, 이제 제가 직접 이 거리에 나왔는데 이 제로페이 얼마나 사용하는지 일단은 아무 가게나 좀 들어가서 제가 직접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혹시 제로페이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으세요? 제로페이가 뭐야? TBS에서 나왔는데 혹시 제로페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제로페이요? 예. 아니요. 맞아. 제로페이. 제로페이 어떻게 좀 저처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나요? 아직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 사장님 이 제로페이 이제 사용해 보시면 어떤 점이 좀 좋으신 것 같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수수료가 없으니까 이게 가장 큰 거죠. 야, 이거 진짜 제로페이가 좀 많이 진짜 활성화가 돼야겠네요. 신용카드는 받아서 여기 체크하면 바로 되거든요. 그렇죠. 보통 한 10초 안에? 그렇죠. 15초 안에. 네. 근데 이거는 조금 시간이 이제 지연되니까 이제 바쁘거나 조금 주문이 밀렸을 때는 근데 그분이 조금 네. 예. 아유. 부시장 아까 이제 이야기하다가 이제 다시 우리 부시장을 봤는데 저렇게 정착표가 있거든요. 총평 먼저 한번 해주십시오. 예.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그런 비판하시는 분들한테. 예전에 신용카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맞아요. 질문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국회 비서관을 2000년에 국회 비서관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신용카드 사용 실적을 제가 직접 다뤘던 적이 있거든요. 금감을 예. 하면서. 그때 가맹점의 1% 미만이 사용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1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곳,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곳이 99%가 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신용카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소액 결제도 받으라고 의무화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업자들에 대해서 불이익도 주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그렇죠. 실시했죠. 네. 그리고 신용카드사들은 또 어떻게 했냐면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시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했어요.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네네. 그리고 온갖 할인 혜택과 포인트 적립, 회원 서비스를 줬었단 말이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착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제로페이는 지난해 12월에 이제 5개월이 됐죠. 12월에 시작된 이후에 착실하게 안착돼 가고 있는데 가맹점이 벌써 서울만 14만 개, 14만 개. 전국에 23만 개를 23만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거래 실적도 일일 결제액이 1억 원이 넘었고 매월 2배 이상
증가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용카드가 정착되는 그 어떤 시간적인 텀으로 봤을 때는 제로페이가 훨씬 더 빠르게 빠르게 진행이 정착하고 된다. 있는 거죠. 그리고 10년 넘게 심지어, 걸렸어요. 심지어 정부 지원도 덜 되고 있는 상태예요. 예. 예, 그러면 사람들이 뭐 일부 다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제로페이 뭐가 정말 제로페이다 그런 거는 정말 이제는 안 맞는 아니 이미 가짜 저도 보도가 어제도 되겠네요. 쓰고왔는데 10만 원 네네. 무슨 제로페이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도 이 음해죠, 음해, 그것은. 속도를 계속해서 늘리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도 여러 그 정책들을 펼칠 텐데 네. 제로페이 사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좀 계획하고 계시나요? 지금 이제 5월 2일부터 전국 편의점 있잖아요. 유명 편의점들. 예. 뭐 5대 편의점이 있는데 4만 3천 곳 편의점, 전국 편의점 4만 3천 곳에서 제로페이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아, 그럼 편의점이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다 되는 거예요? 네, 5개 회사. 가장 유명한. 예. 그럼 다섯 뭐 개 회사. 전부 다라고 할 수 거의 다 있겠네요. 하고 보면 예. 4만 3천 곳이니까요. 예. 거기서 이제 지금까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뭐 이 갔다가 다시 오는데 시간 걸리고 기다리고 했던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QR 코드나 바코드 방식으로 예. 딱 찍으면 돈이 결제되는 방식으로 아, 훨씬 바뀌기 간단해지네. 때문에 지금 저희가 네. 이렇게 네. 갖다 대고 비밀번호 입력하고 네, 맞아요. 확인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대기만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좋습니다. 인식하면. 예, 예. 교통카드로도 뭐 활용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이제 교통요금이 안 됐었잖아요, 사실. 예, 예. 그래서 네, 지금 제로페이. 그거를 개발하고 있고요. 한국 스마트카드사라고 우리 저 교통카드 운영하는 주관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교통요금도 결제할 수,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 네. 다른 결제사들도 지금 교통카드를 안착하는데 네. 지금 그 기능을 추가할 계획을 갖고 네. 그 있습니다. 저번에 제 TV 민생문에서 제안했던 내용들인데 아, 그- 착착되는 예. 마일리지도 대단하세요. 이제 그런 거 어떻게 제안하셨어요? 마일리지도 이제 쌓인다는 이야기였던데 포인트랑. 네, 네. 자, 네. 그리고 그런 오늘 것도 주제 저희가 뭐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계속 네. 달려가야겠죠? 제로페이는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잘 되어가고 있고요. 저희가 3월 26일에 방송했던 20회에서 청년수당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청년수당에 대해서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잠시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청년수당은 저에게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얘네는 흑인애들이 있어가지고 엄청 많이 써야 돼. 문화재는 일단 일을 해야 돼서 이 수당을 받게 되면서 그 50만 원어치의 일을 줄이게 되었죠. 저는 주로 월세를 내는데 사용을 했고 영화 전공을 했기 때문에 영화 관련 서적이나 자격증을 따는데 사용을 했고 그래도 돈이 남는다면 생활비로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2016년 당시에는 대학생 생활을 하고 있었고 청년한테 저렇게 무작정 50만 원 준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닌데 라고 생각해서 저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저같이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청년들한테는 꼭 필요한 제도가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네, 저 말고 다른 분들도 많이 신청을 해서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희가 보셨죠? 네, 예. 민생연구소 청년수당까지 다뤄봤는데 이 청년수당 2016년부터 도입이 됐고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들을 선별을 해서 그중에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구직활동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수당이 포퓰리즘 논란 때문에 당시에 이제 처음 도입됐을 때도 정부와 그때 당시 박근혜 정부인데 아, 막 마찰이 못하더라고요. 있었고요. 예. 지금 이제 좀 어느 정도 정착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또 잡음이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시고 자, 계신가요? 반박해 주십시오. 예. 저는 대학생과 청년들의 현재 현실을 그들이 알고 있는가 되묻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보통의 대학생들에게 학비, 주거, 교통비, 생활비 굉장히 비쌉니다. 너무 그럼요. 버겁죠. 네. 예. 그리고 가난한 학생,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버거운 수준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서는 학비나 생활비를 조달하기 어려운 학생들과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정부가 그래서 대학 등록금을 동결하고 장학금을 늘려서 이분들을 지원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모자릅니다. 이 청년수당은 청년들에게 용돈을 주자는 게 아닙니다. 네.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시간과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포퓰리즘입니까? 그러니까 참 저는 말도 동의하기 어려운데 잘 갖다 붙여요. 어렵습니다. 예. 그렇죠? 네, 이걸 네, 네. 정말 서울시가 잘한 게 서울시가 박근혜 정부 못 오게 했는데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정부가 네. 고교나 대학 졸업하고 2년 지나도록 취업이 안 되면 6개월간 50만 원 지원하고요. 네. 그다음에 서울시는 그 다음에 네. 입사 기회를 지났는데도 취업이 안 되면 또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설계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두텁게 진출이 되는 거예요. 좀 기간을 예. 길게 줘야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서울시가 최초니까 성과도 또 정리된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청년수당이 지급된 후에 성과 지표들을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는데요. 네. 17년 참여자를 조사해봤어요. 네. 저희들이. 그래서 17년 참여자들이 18년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비교해봤더니 네. 취업 창업률이 무려 40.8%. 그리고 프리랜서 등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이 6.4%. 합해서 거의 한 50%의 참여자들이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진로를 못 찾았던 네, 청년들. 네, 드러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 아마 큰 성과로 기록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진걸 우리 사회자 MC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그게 정부의 청년구직 활동지원금이라는 형태로 정책화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우리 서울시에서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싱크로율을 높이는 중앙정부에서 예. 실시되는 네, 네. 그런 정책 중에 하나로 뽑히고 아니, 있습니다. 아무튼 이 청년수당을 받았던 분들이 거의 99%가 너무 좋은 정책이라고 만족도 네, 매우 높다는 그렇습니다. 그 언론 보도도 봤거든요. 네. 네. 자, 또 이런 다른 정책들.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3월 네, 7일. 계속해 주시고. 네. 예. 3월 7일 택시와 카풀 간의 그 갈등 엄청나게 골이 깊었잖아요. 근데 실시간으로 저희가 해결되는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화면 한번 보시죠. 조금 이전보다 수익이 덜하다던가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으세요? 확실히 차이가 나죠. 사업구역이 설정이 돼 있어서 그 밖에서는 영업하면 불법이라 그런 부분에 규제를 또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카풀은 그런 규제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좀 생기 어렵다. 일단 법 조문상으로 봤을 때는 합법이고요. 왜냐하면 출퇴근 시간 카풀은 이제 유상운송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사실 지금 카풀 운행의 어떤 규모라는 것이 저희가 택시 운행의 규모랑 비교해 보면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택시 산업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수준은 전혀 아니거든요. 네. 네, 카풀, 택시 네. 카풀 후속 조치. 서울시에서 일단은 어떻게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카풀에 대한 예. 입장은 어떤가요? 저희들은 사회적 대타협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게 저희 네. 서울시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입장을 가지고 기본 입장을 가지고 현실에 맞게 저희들은 대처할 그렇죠. 예정입니다. 서울에 택시가 매우 많아서 서울시도 굉장히 고민 많이 하셨는데 네. 일단 서울시에서는 이제 공유경제도 또 내세워가지고 그것도 네.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 공유차량 업체에서 고급 택시 중개 사업을 하려면 이제 요런 게 이제 틈새로 합의가 됐으니까 근데 이행보증금을 내야 된다고 되어 오. 있더라고요. 예. 근데 요거에 대해서 해당 업체들이 또 약간 반발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네. 저희들이 보기에는 합리적인 것 같은데 어떤 뭐 사유가 있는 건가요, 부장님? 자, 이제 그 고급 택시 중개 사업자는 그 택시 운송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쵸, 예. 어떻게 보면 갑을계로 플랫폼 사업이기 때문에 갑을관계에서는 갑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객법이나 이런 현행법상에 그런 어떤 관리 수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서울시가 이런 문제를 법적 미비 사항을 해결하고 고급 택시의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업무 협약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 업무 협약 내용이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고급 택시 중개 사업자에게 그런 고급 택시의 품질 보장을 위한 일정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고 그리고 그 의무 부과가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한 이행 보증금을 좀 부과하자. 납부하자 이런 생각인 겁니다. 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그런 업체들하고 관계자들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결국은 제가 법 제도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비한 상황에서 네. 시민들이 고급택시 탔는데 혹시라도 손해를 보거나 기대했던 서비스가 미진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미진 떠나네요. 그럼 이제 자꾸 죄송합니다. 미진하실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일종의 시가 네.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효과적인 거죠. 수단을 확보해 놓은 거네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품질 보장을 약속할 거 아니에요. 시작할 때는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서비스를 굉장히 기존의 택시에 대한 불만이 예. 많았기 때문에 고급 택시니까 예. 굉장히 있죠. 근데 이게 갑자기 중단된다거나 약속된 서비스가 보장되지 않는다거나 네. 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걸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면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들한테 가는 거죠. 그렇죠. 시민들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운송질서 훼손 행위가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그게 발생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네네네. 네, 저희가 이 처음에 공유 차량과 관련해서 도입이 서울시에서 먼저 됐을 때 네. 취재도 했었는데 이 정말 획기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사업이 확장이 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니까
그런 경쟁사라고 해야 되겠죠. 택시 같은 어떤 그런 데서도 불만이 생기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 공유경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그 어떤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울시가 계속 안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공유 경제 혹은 그러니까 시민들의 수준으로 따라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행정도 마찬가지고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시민들은 이미 거기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안 따라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택시 업계 내에서도 카풀에 대한 큰 틀에서의 합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 공유 차량인 게 시작이 얼마 안 됐으니까 점차 개선이 될 거라고 믿고 아니, 있습니다. 이미 저번에 네네. 서울시 우리 공유 주차장 예. 네. 이런 거 봤는데 정말 잘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예, 예. IoT까지 활용한 방법으로 저희가 예. 주차장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네, 있죠. 아주 신기하게 나눠쓰기 봤습니다. 되게 좋았어요. 자, 예. 그다음 이슈 찾아가는 동사무소 우리 차똥이 차 귀여운 차 많이 보잖아요. 차똥 서비스 서울시의 돌봄 정책에도 저희가 또 심도 깊게 다뤄봤습니다. 그 화면도 한번 보시죠. 저희 아이들이 반찬 만든 거 가지고 왔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반찬 만들어 왔어요. 네, 안 되거든요. 아이고 예, 잘 먹겠네요. 아유. 저 오늘 1일 체험하러 왔어요. 그래서 네. 네, 요거 또 묵직한 게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심지어 왜 이렇게 빨리 가냐 더 있다 가라. 근데 어쩜 이렇게 잘생겼대요? 너무 감사하지. 우리는 앉아서 편안하게 받기만 하면 되니까 그냥 감사뿐이요. 주민센터에서 많이 도움 주시고 그렇게 지금 이렇게 살아요. 이제 집에 방문을 하는 거라서 대부분 이렇게 홍보를 해도 생각해 볼게요. 나중에 필요하면 연락 드릴게요.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이렇게 오픈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 좀 아쉬웠다라는 거죠. 좋은 걸 많이 만들어 놨는데 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데도 네네네. 네, 아유. 우리 저번에 박찬일 의원 고생으로 네. 나왔는데 이렇게 어려워요. 저는 뭐 부시장님 서울시 복지 서비스 또 행정 서비스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게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그렇게 평가할 분도 많고 그다음에 돌봄에서도 서울시가 모범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오늘은 제가 이제 50회 기념이니까 비판보다는 이제 그동안 잘 되고 있는 거 중심 이야기다 보니까 칭찬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고맙습니다. 우리 동네 딱 시청 옆에 가면 네. 엄청난 큰 여수마을 우리 동네 키움센터 서울시가 이제 아이 키웁니다 이렇게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돌봄 기능, 그다음에 우리 동네 키움센터 이런 서울시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책을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민선 7기 그 서울시 돌봄 정책의 핵심은 초등 돌봄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부터 예. 엄마나 자기 부모가 퇴근하기 전까지의 비어 있는 시간. 그렇죠. 이걸 어떻게 케어할 거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다 학원 가거나 뭐 이랬단 말이죠. 네네. 근데 이제 이 다양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채워줄 거냐? 우리가 공공의 영역에서 이걸 어떻게 책임져 줄 거냐? 사실은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동네에 힘이 필요하다고 그럼요.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즉 집이나 학교에서 10분 내 거리에 있는 우리 동네 키움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아이들을 돌보자. 물론 이미 아이가 갈 곳이 있거나 어디가 이런 학생들은 굳이 이 키움센터가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잠깐 빈틈이 있는 빈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초등돌봄 공적 비율을 저희가 30%까지 늘려보자. 네. 그래서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4명 중 3명은 우리 공적 돌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 네. 이런 야심찬 계획입니다. 아이들 현재는- 휴대폰 중독도 네. 막을 수 있겠어요. 현재 0%인가요? 아니죠. 지금도 무슨 있어요. 방과 학견이 있긴 하는데 그다음에 방과후기도 있고 그다음에 뭐 무슨 있는데. 지역 아동센터가 있는데 네. 아시다시피 많은 학생들이 일단 학원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쵸, 대부분. 그러면 왜냐면 근데 학원을 보내는 이유가 사교육 때문에도 보내지만은 예. 갈 데가 없으니까 돈 들여서 그게 가는 부모님도 많아요. 그리고 네. 거기 없으면 그러니까 친구가 맡겨놓으면 없어요. 되니까. 네. 그러면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어떤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 예. 그럼 일단 그 비어있는 시간 동안 보통 아이들이 어떻게 보낼까를 상상해 보면 네. 집에 혼자 있거나 그렇죠. 혼자 TV 보거나 제가 아까 혼자 말했잖아요. 컴퓨터 게임하거나. 게임하거나 네. 이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그 컴퓨터 중독이나 게임 중독이 굉장히 네. 심각하잖아요. 심각해요. 요즘 초등학생들. 근데 여기 오면 자기 친구들이 있는 거죠. 네. 선생님도 있고. 그리고
뭔가 주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제공되는 거죠. 네. 이거 단순히 공간만 제공하지 그러니까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동네 키움센터.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도 걱정돼요. 저기 아이가 이제 혼자서 저학년 아이가 네. 엄마 아빠 기다리면서 놀이터에 혼자 놀고 있는데 옛날 막 납치당한 일도 있고 그랬잖아요. 범죄, 실제로. 그쵸. 그저께 아니, 다룬 또 그럴 수 있어요. 교통사고 예. 문제도 있단 그리고 말이에요. 심지어 아이 혼자 놀다가 교통사고 당하기도 하고. 안전 막. 문제도 네, 심각합니다. 맞아요. 예전에는 화재, 요즘은 좀 덜한데 화재가 아이들끼리 혼자 네, 놀다가 그러니까 선냥불 놀이 하다가 그렇죠. 막. 아이고. 정태춘 가수의 노래도 있었는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그런- 동네 키움센터가 처음에는 30%인데 네. 나중에 그 포함해갖고 결국은 부모가 직접 챙기는 아이들 4명당 1명은 네. 그건 부모한테 존중해야 되니까 4명, 3명은 결국 공적 돌봄 체제로 다 흡수한다는 거네요. 안전하게. 결국은 아이들을 키우는 몫은 우리 공공의 영역이겠잖아요. 네. 결국은 그렇게 가고 있고 네. 그리고 그런 사회가 저는 올바른 사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무엇보다도 맞벌이 부부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이를 안심화 맡기시는 데가 들어갔으니까. 자, 네. 그다음 가장 큰 주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또 뭡니까? 남북 숨이 관계. 막혀요, 숨이 막혀. 네, 우리 오늘 바빠요. 아주 그냥 네. 래퍼처럼 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지자체도 나서야 한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예. 지자체 중심의 그 분권형 대북 정책, 대북 정책을 분권형으로 한다? 이거 좀 낯설긴 한데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이유도 궁금하고 또 대동강 수질 개선 사업에도 서울시가 나서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또 이유가 뭔가요? 자, 일단 그 남북 관계가 하노이 회담 이후에 굉장히 이제 소강 상태에 네. 빠져 네. 있습니다. 우리 안타까워요. 국민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속도가 안 나고 있죠. 그 마음밭에서는 한달음에 비핵화가 실현되고 네. 남북 교류의 어떤 그러니까요. 물꼬가 트이고 네. 네. 평화 협정이 체결되고 통일에 성큼 다가갔으면 좋겠는데 마음처럼 잘 안 되죠. 네. 아유, 마음이. 안타까움이 그래서, 느껴집니다. 이래서 부장님. 이제 남북, 북미, 한미 이런 정부 간의 협의는 좀 커요. 네. 그래서 움직이기가 쉽지 않고 소강 국면에 빠지면 다시 되돌아오기가 상당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지금 네, 네. 보듯이. 그래서 이런 일상적 교류, 체육, 문화, 학술, 그다음에 종교 이런 등등의 다양하고 일상적 교류는 이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런 일상적 교류야말로 이 교류가 축적되는 것이야말로 상호 간의 신뢰를 쌓는 길 아니겠느냐. 네. 뭐 예를 들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물방울이 결국 바위를 뚫어내잖아요. 맞아요. 이런 어떤 일상적 교류를 결국 해야 되는데 그 주체는 결국 지방자치단체 아니겠느냐라는 네. 겁니다. 정부가 그런 일상적 교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전에 동독과 서독의 경우도 그 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60여 개 이상의 지자체가 일상적 교류를 했고 그게 굉장히 큰 힘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예. 그래서 서울시도 대한민국의 이제 그 수도 서울이잖아요. 네. 그래서 중앙 정부의 어떤 이런 대북 정책을 뒷받침하면서도 어떤 이런 다양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하고 싶다 이런 거고 아까 이제 대동강 대동강. 오셨는데 네. 그리운 대동강. 수질 개선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지난해 평양에서 벌어진 남북 정상회담에서 네.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박원순 시장께 직접적으로 제안한 사업이에요. 우리가 제안한 게 아니고 네. 그래서 남북 환경 협력의 주요 의제로 이제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경색되면서 이게 더 이상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추진은 좀 미진한 상태인데 우리 이 수질 관리 노하우가 북한 쪽에 이렇게 전수된다면 대동강의 어떤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될 테고 이게 결국 삶의 질, 평양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를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주민도 깨끗하고 좋은 물을 그래, 마시면 좋고 그렇습니다. 이게 어차피 한 맥이잖아요. 그다음에 물이라는 게. 그렇죠. 한강과 다 대동강이랑 우리 연결돼 민족의 있는 젖줄인데 거니까. 네네.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박원순 시장님 알아보고 시장님이라 했다 아니 뭐 시장 형님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어쩐지 시장님은 뭡니까? 아니 연세가 좀 들어 보이시니까 그런가요? 아이고 좀-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아니 정겹게 앵기면서 대동강 좀 도와도 그랬을 것 같아서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그랬으면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진짜 예. 아리수를 평양산 아리수를 먹을 날도 모자나 올 수도 있을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역시 정무 부시장님답게 네. 정무적인 이야기 전문적으로 지금 얘기를 해하고 네, 네, 계시는데요. 네. 잘 또 들었어요. 지금 그 전국체전 100주년 우리 서울시에서 그 전국체전이 펼쳐지는데 이런 전망들 나옵니다. 잠실주 경기장에서 개회를 해서 네. 평양의 능라도 경기장에서 폐회를 하는 거 와. 가능할까요? 그리고 경평 그 축구 대회도 지금 열릴 거라고 하는데 서울 평양 축구 대회 예. 그래서 지금 올해 10월에 이제 100회 전국체전이 개최되는데요. 이 100회라고 하는 상징성도 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근 진척되고 있는 남북 관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야심차게 네. 한반도 평화와 화합의 장이 우리 전국체전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우리 기대를 안고 저희가 이제 공동 개최를 제안한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최근 분위기가 이제 좀 경색되고, 그러니까 네. 소강 상태고, 북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지금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는 공동 개최는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거는 좀 그런 판단으로 가고 있고요. 다만 서울평안 그 축구 대회라든가 시범 경기, 그다음에 문화사절단 교류 네. 이런 것들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북측과 계속 소통하면서 협의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다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게 남북 정상회담도 저희 기대도 못했던 건데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우리 부시장님 네. 앞으로의 각오를 저희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여기까지 각오요? 나오셨는데요. 어떤 각오요? 부시장님으로서의 부시장님 각오. 각오. 네. 서울- 50일 서울- 되셨잖아요. 서울시를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든지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박원순 시장님이 내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의 완수를 내걸고 삼선시장에 당선되셨습니다. 네. 저는 그것을 가장 잘 보필하는 부시장이 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필요한 게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서울시의 힘으로는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시의회, 그다음에 당정청, 그다음에 국회, 그다음에 또 언론과의 소통을 정말 원활하게 해서 소통의 달인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싶고요. 그런 평가를 받기 위해 계속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만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쨌건 저의 핸드폰이나 제 사무실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저 찾아오시면 예. 제가 네. 언제든지 맞이하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 부시장님 든든하네요. 네. 두 분은 서울시에서 뭘 제일 좋아해요? 하나만. 사람 특별시. 노동 존중 특별시. 그래. 네. 찌찌뽕.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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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소장님이 MOU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하나 제안해 주시죠. 자, 월간 김원희 가능합니까? TV 민생연구소와 함께. 그 월간 윤종 씨는 아시죠? 월간 김원희. 매월 한 번씩 나와주세요. 안 될까요? 불러주시면 네. 네. 불러주시면 네. 나오시기로 했습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본격 시민 편의 방송 TV 민생연구소였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봐야겠죠? 내일 만나요. 내일 만나요. 네.